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첫 번째 페이지. 잡지사 구독자가 선정한 같이 꽃구경 가고 싶은 과학자 1위 곽재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파이팅 넘치시네요. 네, 봄이라서. 잡지사의 과학자로 불릴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한 명 중에 1위. 머쓱하군요. 뭐 좋지요, 한 명 중에 1위라는 것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곽재식 작가 앞으로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그거 네.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거시기님께서요. 하하. 애독자입니다. 곽재식 작가님,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이과였는데요. 수학을 포기해서 대학을 문과로 교차 지원했다가 거기서 다시 미적분을 만나서 멘붕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하하. 이거 참.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미적분의 간단한 개념, 또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언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좋지요. 요 콘텐츠. 근데 이거 좀 거시기한 게 예. 말 제목 이 제목 닉네임도 그냥 거시기입니다만 네네. 중고등학생 이해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하셨는데 중고등학생은 원래 미적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네. 필수라면서요. 요새 뭐 필수 과목으로는 뭐 지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래 이제 중고등학생 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 때까지 네네. 문과생은 미적분 안 배웠어요. 그랬군요. 저도 그래서 그랬다가 대학 갔더니 대학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사실 특히 적분 같은 거는 네. 적분 잘하는 게 약간 기술입니다. 좀 감각이고 뭔가 이렇게 뭐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것도 아예 감각적으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천적 재능. 조금만 열심히 해도 막 화학 실력이 늘고. 그렇죠. 적분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적분이 감각이 좋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적분하지? 막 이런데 착착착 해서 적분 잘하는 요렇게 돌려서 적분하면 되잖아.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멋있는데. 감각 좀 있으십니까? 저는 좀 부족하죠. 저는 중간 정도인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전혀 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적분은 사실은 하기가 좀 힘든데 하기도 되게 힘들고 미분은 뭐 하기는 별로 웬만한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하는 거를 익히는 거는 둘째치고 미분 적분이 뭐다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게 좋죠. 왜 쓰이는지 이런 거 콘텐츠 하나 나올까요? 언제 한번 기획해 보면. 충분하죠. 그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하시죠. 예. 네. 그리고 덧붙여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대체 일상생활 어디에서 쓰이길래 모든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느냐라고. 이거는 어디에나 쓰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래요? 정말 별의별 데 다 쓰입니다. 진짜 제일 쉬운 거 이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제일 처음 사인 코사인 개발했다라고 하시는 거 제일 쉬운 걸로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기 내가 한 뭐 몇 미터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뭐 빌딩이랄지 나무랄지 산이 하나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눈높이로 돌아봤을 때 높은 산이면 한 80도 정도 이렇게 고개를 높이 쳐들어야지 꼭대기가 보이겠죠. 그렇죠. 예. 낮은 산이면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아도 꼭대기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예. 그 고개를 든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산의 높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내는 거. 그게 탄젠트네요. 탄젠트. 탄젠트 몰라도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 높이 들면 높은 산이다. 이건 알겠죠? 그냥 별로 고개를 높이 안 쳐들어도 딱 보여. 그런 거 지도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 지도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그걸 했겠어요? 지도를 몇 명만 만든 배우면 안 되는 거, 몇 명만 배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원리로 그걸 소개해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응용 분야가 사실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뭐 별의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데 쓰일까? 막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무슨 동영상이 압축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코덱이 맞아야 되는데 코덱이 안 맞으면 잘 안 보이고 코덱이 업데이트 됐더니 뭐 또 화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있어요. 그런 영상 압축할 때도 코사인, 사인 이런 거는 기본 원리로 사용됩니다. 기본이군요. 그게 뭐 그 코사인, 사인만 알면 압축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코사인, 사인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다라는 걸 전제하고 영상을 압축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든요. 그거 사실 어떻게 관련 있는지 설명하려면 되게 깁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희 에디터가 우리는 영상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그런데도 등장하듯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진짜 되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진짜 온갖 데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물론 뭐 상식으로 알아놓고 그래 뭐 대충 뭐 그런 거에 쓰이는 거라더라라는 것만 생각하고 뭐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의외로 그런 거를 마음속에 살짝 품고 있다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어느 구비에서 이거 삼각함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을 이건 보는 뭐 시각이 넓어지는군요. 허구한 날 이걸 붙들고 앉아서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 네. 음악을 혹시 작곡해 보셨습니까? 아 작곡은 안 해봤어요. 작곡해 보신 적 없잖아요. 네, 음반 없죠, 내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음원 내보신 적 큰일 없잖아요. 나죠. 예.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나비야 정도는 치죠. 예, 그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대체 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노래 못 해요? 아주 많이 그거 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 예, 정도는. 그러네요. 세상에 내가 뭐 전문 예술인이 아니라도 그 정도는 어허.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사인 코사인은 거의 그 정도다. 내가 아나운서도 아닌데 표준 맞춤법 왜 알아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미분 적분은 사인 코사인보다는 조금 어렵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게 뭔지 정도는 알아놓는 것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아 역시 또 이렇게 한껏 격앙되셔서 한탄을 해주셨는데 하하. 미적분 특집부터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호의 시작 커버 스토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꽃이 슬슬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작가님은 뭐 특히나 좋아하는 봄꽃이 있으신지요? 뭐 특히나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진달래꽃 같은 건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이죠. 진달래 네, 색깔이 좋으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꽃 중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꽃 아니겠습니까? 진달래가 전도 부쳐 먹고. 좀 봄꽃 중에 그 조팝나무 꽃이라고 있어요. 네네. 꽃잎이 팝콘처럼 퍽퍽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먹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먹지도 못할 먹진 거. 못하지만 네.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진달래가 훨씬 진달래는 낫다. 먹을 수 있다. 훨씬 낫다. 실용성이 있다. 그 자체 네. 무슨 조팝나무? 예, 조팝나무. 조팝나무 같은 네. 경우에 팝콘처럼 생겼네라고 네. 상상할 뿐이지만 네. 진달래를 보면 먹음직스러운 진달래처럼 한끼 생겼네라고 때우고 하면서 가야겠다. 그대로 먹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봄꽃에 숨어 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 지식 좀 얻어가셨다가 꽃 구경할 때 아는 체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꽃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게 좀 표현이 묘한데요. 꽃이 보기에는 참 예쁘지만 사실 번식을 위한 식물의 생식기라면서요? 그 이제 굳이 묘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요. 예. 예. 뭐 이게 동물의 그런 어떤 생식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무슨 뭐 열매 안에도 씨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 씨도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어떤 그런 생식을 위한 것인데 그렇군요. 뭐 우리 쌀 밥 먹지 않습니까? 네. 그 쌀 하나하나 다시는 다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식 기관이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 밥상 밥솥 가득하게 수북하게 이게 도대체 생식 기관이 몇 개냐?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벚나무 생식기 앞에서 셀카 찍기. 뭐 이상한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네네. 이제 꽃이라는 건 특히나 어떤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생식에 초점을 맞추면 네. 그게 생식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 네. 이상하면 이제 뭐 어떻게 좀 잘 어떻게 제지를 해주시든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네.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길가에 나서기만 하면 막 이성이 막 들어붙는 거야 막. 추파를 던져. 막 같이 탑시다 막 붙잡고 맨날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잘생긴 얼굴 덕분에 네. 자신이 자손을 퍼뜨리는데 네.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그렇겠죠. 예, 그죠? 쉽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저 사람의 얼굴이 사실상의 어떤 생식기관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꽃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생식하고 관련이 밀접하지만 그래서 생식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어떤 동물의 어떤 생식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무슨 벚나무 사진 찍으면서 벚나무 생식기관 앞에서 다 같이 뭐 이렇게 굳이 인생을 살 필요 없다. 생식기관에 코를 갖다 대고 아우 냄새 좋다. 굳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이 그런 거를 유머라고 많이 하고 다니다가 자칫 선 넘으면 소송당한다. 마음에 품으시고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은 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꽃의 향기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자 아주 신비로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한동안 과학자들이 엄청 많이 연구하던 거였어요. 그래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막 이러면서 생물학계 특히 식물 연구에 어떤 우리가 뚫어야 할 어떤 관문처럼 이야기되던 건데 요즘 이게 많이 좀 해결됐습니다. 향기가? 그게 뭐냐면 향기를 넘어서서 꽃이라는 것 자체가 꽃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꽃이라는 게 누구 좋으라고 갑자기 그렇게 알록달록 좋은 모양으로 피어나가지고 향기를 뿜고 꿀을 만들어가지고 꿀 좀 드세요 뭐 이러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걸까 도대체. 네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로는 진작에 밝혀진 바로는 예. 꽃의 안에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꽃가루가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하고 섞여야지 암술 수술에 있는 꽃가루들이 섞여야지 그것 때문에 씨가 맺혀가지고 씨앗이 생겨서 열매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꽃가루를 섞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네. 벌 아니에요, 벌? 그렇습니다. 네. 벌과 나비가 그 역할을 하고 예. 요즘 이제 시골의 과수원에 가면 네. 이 농부 분들이 직접 손으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 벌과 나비의 역할을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예. 필요한데 그 벌과 나비는 그 꽃에 있는 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시각적으로 이끌리고 향기를 멀리서 맡으면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꽃한테 온단 말이에요. 네. 벌과 나비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벌과 나비라는 생물이 세상에 꽃보다 먼저 나타났을까요? 나중에 나타났을까요? 이거 진짜 이게 완전 달기 먼저 달걀이 먼저냐니까요. 예, 모르겠네 잘. 이게 예. 아니 꽃을 찾아서 올 수 있는 생물이 있어야지 그 꽃을 피워놓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런 벌과 나비 같은 입장에서는 세상에 꽃이 있어야지 그걸 꿀빨로 냄새 맡으면서 꿀빨로 다니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자기 나름대로 삶을.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나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꿀 빨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딱 세상에 나타나는데 세상에 꽃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절망스럽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학계, 식물계에 상당히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 피고 꽃에서 꽃가루 이렇게 섞어주면 열매 맺혀가지고 그 안에 씨 생기는 이런 생물을 속씨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 안에 열매 맺히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다라고 속씨 식물이라고 하는데 속씨 식물이 식물 중에서는 되게 나중에 출현한 편이에요. 공룡 시대 한 후반기쯤에 출몰했어요. 그래요. 공룡 시대 전반기에 출몰한 공룡들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라기 월드 이런 영화처럼 우리가 공룡을 막 이렇게 다시 복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나 무슨 뭐 이런데 뭐 공룡 같은 데 풀어놨다. 영화 괴물의 한 장면처럼 공룡이 막 뛰어다닌다. 막 이렇게 할 때 공룡들이 대부분 특히 초식 공룡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너무나 충격적이고 징그러운 모습을 보고 쓰러질 것이다. 징그러운 모습이요? 왜냐하면 이 공룡들은 공룡 시대 초기에 태어난 공룡들 같은 경우에 후기에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초기에 태어난 동물들은 꽃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초식 동물들이에요. 세상에 풀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유 배도 출출하고 좀 풀 좀 뜯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딱 봤는데 풀이 초록색으로 쫙 있어야 되는데 아니 풀 위에 무슨 울긋불긋한 게 붙어 있고 그 안에 찐득한 게 들어 있고 이상한 냄새가 막 풍겨져 나오고 저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땐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는 게 공룡 시대 후반에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룡 시대 전반기에 살았던 공룡들이 나타나면 생전 처음 보는 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광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모양도 아니었고 좋은 냄새도 안 났고 그렇게 안 느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가 지구의 역사에서 훨씬 길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은 이게 쌀 흰색으로 이렇게 단아하게 있어야죠. 밥이고 나면서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밥이 뭐 알록달록하고 냄새도 막 피어 올라오고 밥 알이 막 다들 막 이상한 뭐 사람 얼굴 모양, 동물 얼굴 모양으로 막 생겼다고 해보세요. 뭐 좀 뭐 비위 좋으신 분이야 뭐 민트 초코 비슷하네 이러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밥에서 그렇죠. 무슨 냄새가 나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꽃이란 게 피어져 있는 광경이 꽃이라는 게 없었던 공룡 시대 초기의 공룡들이 보면 진짜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랬겠네요. 그런 속시식물 꽃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과연 갑자기 출현할 수 있었을까? 벌과 나비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식물학계의 미스터리였는데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꽃이라는 게 지금처럼 없던 시대에도 꽃가루라는 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송화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소나무 같은 생물들 이런 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꽃가루를 그냥 씹어 먹으려고 꽃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달려드는 그런 곤충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화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꽃만 노리고 아예 파고드는 놈들이 생겼는데 기왕에 그렇다 보니까 저 벌레를 나 쪽으로 더 많이 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꽃을 점점 예쁘게 눈에 잘 띄게 기왕이면 꿀도 좀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꽃들이 진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꽃가루 굳이 찾아야 다닐 필요 있나? 꿀이 훨씬 맛있는데 그렇죠. 이게 꿀빵 맛이지 이러면서 벌레 쪽에서도 또 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예. 삽시간에 이런 거를 약간 진화론적 군비 경쟁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하여튼 경쟁. 삽시간에 이 두 꽃과 벌 나비가 동시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뭐 오래된 연구 결과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공룡학자 나오는데 제가 오늘 배운 거 자랑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봄꽃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온으로만 따지면 봄이나 가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봄이 온 줄 알고 꽃망울을 터뜨리는지 이거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던 분야입니다. 네. 일단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사람이 이제 자라날 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또 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사람이 자라나고 네. 성숙해 가듯이 네. 꽃에도 꽃을 피우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면 그거에 의한 반응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는 설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왔습니다. 호르몬이 있다. 네, 호르몬이 있다는 설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왔는데 그 이제 자세히 잘 밝혀지고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역시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꽃의 탄생, 속시식물의 탄생보다는 이건 그래도 좀 더 오래 정리된 것 같은데 네.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딱 들어도 뭔가 꽃에 관한 호르몬일 것 같죠. 그러네요. 플로리겐이라는 호르몬이 네.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게 몸속에 돌기 시작하면 이게 꽃을 피우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플로리겐이라는 화학물질이 몸속에 돌기 시작하면 그게 꽃을 피우는 식물 부분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추가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꽃이 싹 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플로리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게 식물 몸속에 있는 또 다른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좀 진작에 많이 생각했던 게 겨울은 해가 늦게 떠서 일찍 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짧습니다. 그죠? 봄이 될수록 해가 점점 길어지죠.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죠.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광합성이 꼭 아니라도 빛을 받아서 몸속에서 이뤄지는 화학 반응의 결과로 플로리겐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물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본 거죠. 그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물질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수준의 양이 충분히 많이 되면 처음에는 좀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좀 생기다가도 뭐 그날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씻겨 내려가서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날이 좀 길어져가지고 햇빛을 좀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물질이 충분히 많이 생산돼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다른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런 식으로 전달 쭉 돼가지고 플로리겐이라는 물질이 그 화학 반응의 결과로 탄생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사실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논문으로 나온 게 거의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고 거기서 연구도 하신 핸드리 수실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실라 박사님.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우리나라로 유학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유학 오셔가지고 고려대 생명과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시면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플로리겐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신 결과 플로리겐이 이제 나와서 돌기 시작하면 몸속에 돌기 시작하면 식물 몸속에 돌기 시작하면 식물 몸에 여기저기를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건드릴 때 온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찾아냈어요. 약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생각을 해도 커피에 설탕 녹일 때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녹이면 훨씬 잘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가 좀 따끈해지면 이 플로리겐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더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겐이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선이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식물마다 조금씩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농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른 물질이 또 생길 거냐에 따른 식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몸 안에 있는 절묘한 그 화학 반응의 연속에 따라서 마치 이 온도와 어떤 그 햇빛을 측정을 해가지고 알고 이제 꽃을 좀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도 있네요. 근데 뭐 사실은 사람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났다고 할까요? 뭐 되게 평소에 진짜로 막 혼자서만 되게 좋아하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저 사람을 만났다 이런 감정, 뇌의 어떤 반응 이런 거의 결과로 어떻게 하다 보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 뇌의 여러 가지 반응의 결과로. 그럼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몸을 쫙 돌겠죠? 몸에 쭉 퍼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 호르몬하고 화학 반응을 하는 게 몸의 신체 기관마다 여러 가지 다 뭐 몇 가지씩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에 이 호르몬이 닿으면 심장 좀 빨리 뛰어요. 얼굴에 이 호르몬이 닿으면 얼굴 좀 빨개지는 거예요. 땀구멍에 이 호르몬이 닿으면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뇌에 이 호르몬이 닿으면 왠지 좀 막 갑자기 머릿속이 막 어지러워지고 머리가 하얘진다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저 누구한테 차이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어떤 감정이라는 현상이 몸속에서는 정말 다단계의 수없이 얽힌 화학 반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봄꽃 하면 여러분은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어릴 때 동요도 많이 불렀고 해서 그런지 개나리가 가장 먼저 개나리. 떠오르는데. 근데 개나리가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입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고요. 세계 각지에 다 있습니다. 허무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토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K꽃.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라고 통상 개나리라고 부르는 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면 진짜 개나리가 그러니까 진짜 개나리라고 하지 못한 게 다 지금 말하는 게 다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메인 개나리가 있고요, 한마디로. 개나리가 있고, 산개나리가 있고, 말리화가 있고, 영춘화가 있고, 뭐 영국에서 영어로는 골든벨이라고. 골든벨. 뭐 술집에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노란색 꽃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노란색 금으로 만든 작은 종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골든벨이라고 하는 건데 예쁘네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개나리와 되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심어놓고 대충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개나리처럼 보이는 꽃들인데 그거를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마 또 한 19세기 정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없었을 때니까 길 가다 개나리구나 이러면서 다 지나갔겠죠, 그죠? 20세기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정밀하게 좀 따져 보다 보니까 이게 개나리가 다 조금씩 꽤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이 다르다든지 꽃이 자라나는 크기가 다르다든지 메인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키워놓으면 쭉쭉 자랍니다. 한 3m까지 자라나는 경우도 있대요. 대단하군요. 그럼 수명도 뭐 몇십 년씩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별로 안 키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식물 연구하는 사람으로 정말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자주 많이 볼 수 있는 이름으로 나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카이. 이 우리나라뿐 아닌 것 같은데. 나카이. 약간 뭔가 낚는 걸 잘하실 것 같은 분이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 일본 분. 일본 식물학자인데 이분이 식물을 새로운 식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국제학회에 발표를 하면 자기 명성이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일본 학자인데 일본 내에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저마다 다들 막 일본 식물을 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나카이 사람이 나카이 다케노신인가 하는 사람인데 나카이 사람이 이제 조선이 일본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저 조선에 저 땅이 완전 신대륙은 신대륙 아니냐. 블루오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기 가가지고 조선에 아직 식물학 뭐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선수 찾아야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국제학 그 중에서 이거는 일본에서도 발견 안 된 거고 중국에서도 발견 안 됐던 건데 이 나라에는 있네. 이런 거 발견되는 족족 다 국제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명칭은 학명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학명 같은 경우에 두 단어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식으로 생물을 분류를 했을 때 속 이름을 첫 번째 단어로 쓰고 두 번째로 종을 구분하기 위해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라틴어로 두 단어로 이름을 붙이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보통 붙여요. 자기 이름이나 사람 이름? 자기 이름이나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부하기 좋아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은사님 뭐 돈 대준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단어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사람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인데 네. 그럼 호모 사피엔스는 누가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뭐 누구 이름 붙였을까요? 호모 사피엔스? 그런 경우가 있나? 네. 아니면 누군가는 호모 사피엔스도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에릭. 에릭은 누굽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무나 대봤어요. 예. 이 시스템을 예. 이 학명 붙이는 요 체계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네.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린네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생물들이 있죠.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죠. 흔히 예. 보는 거 예. 이런 것들은 다 끝에 린네가 붙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자기가 요 체계를 만들면서 이거 뭐 내가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쭉 자기 이름 다 붙여놨어요. 이분 굉장한 분이네. 그리고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이 나카이 다케노신이 네. 한국에서 발견돼가지고 국제학계에 보고하는 거는 네. 자기가 이름을 다 갖다 붙였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 자생 꽃이어도 네. 이름에는 뒤에 낙가이가 이 붙는. 양반이 자기가 보고를 했으니까 아. 심지어 이 양반은 어떤 식으로도 이름 많이 보고를 했었냐면 네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발견되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 가까우니까 그쵸, 생물이 그쵸. 비슷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두 나라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게 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달라가지고 네.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딴 거다라고 쳐봅시다. 예. 그러면 그걸 이름을 붙일 때 한국하고 일본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붙일 때 그러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일본에도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 호모 자포니카라고 이름을 붙여요. 대체로. 왜냐하면 팔은 아문으로 굽는다고 자기 일본 사람인데 네,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일본에서도 발견되면 네. 한국에 막 널려 있고 네. 일본에 조금만 있어도 다 이 사람은 이름을 자포니카로 많이 붙였어요. 팔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수많은 식물들 우리나라 이건 좀 슬프네요.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이 발전 안 하고 기술이 없는 서름인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식물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한국에만 있습니다. 내지는 전 세계 99.9%는 한국에 이 생물이 다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0.1%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물도 다 보면 막 학명에 자포니카 붙어 있고 장어집 가면 자포니카 많이 써 있다라고 해야 돼요. 막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장어가 뭐 일본 쪽에도 있고 한국 쪽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심지어 쌀도 한국에서 먹는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포니카 품종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먼저 보고했기 때문에. 이건 참 슬픈 역사가 반영된 장면. 그래서 원래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개나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개나리 얘기하고 있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가 개나리라고 부르는 제일 메인 개나리 그거를 이 나카이가 보니까 이거 한국에서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한 뭐 영춘화나 말리화나 골든벨 이런 거 세계 여러 나라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비슷비슷한 거 많이 있는데 개나리 사실 일본에도 있습니다. 메인 개나리도. 근데 한국에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국이 메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나리류를 흔히 포르스티아라고 학명을 많이 붙이는데 포르스티아 코리아나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건 양심상 코리아나.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나카이는 붙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메인 개나리를 포르스티아 코리아나 나카이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약간 거기 뭐 철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이 개나리가 사실은 정말 흔한 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나리 하면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도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메인 개나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고대의 어떤 외계인이 내려와가지고 DNA 조작을 해가지고 개나리라는 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자연 상태 그대로 어디선가 야생으로 자라던 게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0년 요즘 이제 한 2년 사이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까지 연구되어서 여기저기 실린 기사를 보면 이게 야생으로 자라나는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개나리가 야생으로 자라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피어 있는 것들은 다 심은 거예요. 다 심은 거.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동네에 그 뒷동산에 가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자라나던 개나리 있어. 증조 할아버지 때 심은 거예요. 그런 개나리. 학교 가는 길은 무조건 개나리거든요. 다 학교 가는 길 닦으면서 옆에 사람들 다 심은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처음에 야생 그대로 개나리가 자라던 곳을 발견하는데 실패했어요. 어딘가에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있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개나리 갑자기 어디서 생겼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흔하고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막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를 생각조차 하기도 이전 시절에 네. 한국인들의 삶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네. 완전히 이렇게 엮여서 사는 가운데 네. 개나리에 과연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개나리의 본토인데도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흔하고 너무 친숙한 나머지 네. 어떤 그 귀중한 가치가 근원. 근원이 확인이 안 된 야. 그런 좀 희한한 사례가 개나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썰 중에는 백합의 순 우리말이 날인데 개처럼 흔한 날이다 해서 개날이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런 썰을 주장하시는 학자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아, 네. 그래서 뭐 근데 흔하다고 해서 참나리가 우리가... 있고 개나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라는 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썰이니까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개나리 열매 같은 건 약재로도 씁니다. 옛날에 약재로도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약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문으로만 써놓는 게 아니라 한글로도 발음으로도 어떻게 하는지도 써놔야지 약초 캐는 사람들이 캐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써놓은 표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개나리를 아주 옛날부터 개나리라고 불렀던 그런 흔적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합나리하고 개나리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 있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근원의 미스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불량 포식자, 곽식 작가답게 분량이 어느 정도 차서 진달래와 철쭉 얘기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봄꽃이긴 한데 두 꽃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뭐 길에서도 잘못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혹시 시청하는 분들은 한번 구분할 수 있는지 저희가 퀴즈처럼 내보겠습니다. 뭐가 진달래고 뭐가 철쭉일까요? 이게 뭐 불가능이네 거의. 곽지식 작가도 모르십니까? 사실 철쭉하고 진달래 함부로 구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일단 정답 공개부터 해볼게요. 정답 공개. 예, 맞춰보시죠. 이거 어렵네. 찍어보세요. 이거 어렵다. 오른쪽이 승부욕이 진달래 아닐까요? 오른쪽이 철쭉? 진달래다. 네. 하나, 둘, 셋. 맞네. 오, 맞았네요. 네.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철쭉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철쭉이 거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심는 꽃이라고 해도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많죠. 그리고 철쭉이 어떻게 보면 나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가느다란 나무까지에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쭉도 나무다라고 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심는 나무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통계를 내보면 1년에 전라남도 한 군데에서만 5천만 그루씩 막 재배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재배할 때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사람 있어요. 수만, 인구 수만큼 재배하네. 매년 그만큼씩 찍어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소비를 하는 꽃이 철쭉인데 철쭉하고 진달래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서로 막 뭐 아마 속이 같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닮았겠죠. 속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얼핏 봐서는 구분하기 좀 힘들고 일상적인 단어로는 구분 안 할 때도 많은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이렇게 소나무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해송이 잘 우거져 있다. 해송림이 발달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 해송이라는 게 그냥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라고 해가지고 해송인 게 아니라 해송이라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소나무가 있고 해송이 있는 것인데 그 두 관계가 같은 소나무 속으로 속은 같은데 종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뭐 해송은 진정한 소나무가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잘 없잖아요. 없죠. 다 그냥 통상 소나무라고 부르잖아요. 철쭉과 진달래도 사실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슷하거니와 철쭉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별의별 철쭉이 다 개발돼 있어요. 영산홍이라는 것도 있고 철쭉 품종도 뭐 별별 막 무슨 그 꽃집에 가면 보시면 뭐 철쭉이 뭐 무슨 뭐 핑크 뭐 브라더 뭐 이름도 되게 핑크 브라더가 떠올랐지? 뭐 핑크 브라더 뭐 레드킹 뭐 이러면서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레드킹 치킨 아니야?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공식적으로 불리는 명칭도 아니고 그냥 거래하시는 분들이 뭐 대충 쓰시는 명칭으로 막 돼 있거든요. 철쭉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몇 가지 원칙이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꽃이 먼저 확 핀 다음에 꽃이 질 때쯤 해가지고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만 있고 잎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진달래일 확률이 높아요. 꽃도 있고 잎도 막 있다라고 하면 철쭉일 확률이 거의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쭉을 워낙에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네. 철쭉이 꽃이 좀 더 화려하고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특징이 있긴 한데 네. 철쭉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웬만히 이 분야의 어떤 전문성으로 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면 네. 이거 함부로 구분하면 낭패 봅니다. 근데 이게 왜 낭패 보느냐? 네. 철쭉도 그렇고 진달래도 그렇고 요 안에 그레아노톡시라는 네. 독이 들어있어요. 독. 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달래 같은 경우는 독이 조금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우리 진달래 먹잖아요. 진달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독이 조금 있어요. 네. 웬만히 먹어도 크게 탈 안 날 정도로 있는 건데 네. 요것도 체질에 따라서는 네. 혹은 너무 많이 먹으면 네. 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달래에 있는 조금도 철쭉 같은 수도 경우에는 있네요, 많이 먹으면. 철쭉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예. 철쭉 먹으면 탈납니다. 그래 네. 좀만 먹어도? 네. 그래요? 철쭉 조금만 먹으면 철쭉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논문에서 본 사례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진달래를 이제 먹으면 이제 생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뭐 지져 먹든지 뭐 어떻게 뭐 화전으로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뭐 이렇게 좀 조리를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안에가 좀 파괴돼가지고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 이제 한국인의 어떤 뭐랄까 일종의 전 놀이문화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주 안에다가 무슨 재료들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지 않습니까? 담금주. 그래서 진달래를 소주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논문에서는 시골에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진달래 술을 담가가지고 드시는데 아마도 뭐 정확한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렇게 술에다가 진달래를 담가 놓은 바람에 진달래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술 안으로 쪽쪽 다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달래 술을 담가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자셨는데 그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거의 뭐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셨던 그런 환자가 생겨가지고 논문에 실렸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짜 신기하다 해가지고 논문 쓰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야, 진달래도 이럴 정도인데 철쭉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들은 철쭉 있는데 함부로 데려가지 마라. 뜯어먹는다. 얘네들이 뭐 혹시 착각해가지고 뭐 핥아 먹거나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몸에 독 들어가면 사람보다 크기가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꽤나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도 진달래는 참꽃, 철쭉은 개꽃 이런 식으로 진달래는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참꽃이죠. 진정한 꽃이다 이거죠. 그리고 철쭉은 먹지도 못하는 거 에이 이러면서 개꽃이라고 부른 건데 식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군요.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철쭉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달래야 이거 먹어도 돼라고 하면서 먹어봐도 그렇게 맛도 없어요 사실 현대인의 입맛에는 현대인 입맛에는 뭐 씁쓸하니 뭐 그렇게 맛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이 전문가분이 이거는 먹어도 되는 진달래입니다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산에 가다 저건 진달래야 라면서 이렇게 과신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철쭉이 워낙 다양하게 있고 엄청 헷갈려요. 철쭉 이거 조심해야겠네. 뭐 먹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엄마 어렸을 땐 진달래 이거 뜯어 먹었어 하면서 철쭉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철쭉이 막 헷갈리는 거 엄청 많아요. 철쭉 중에 산철쭉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철쭉이라는 게 이름이 산철쭉이니까 꼭 산에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도시에 많이 심어요 이거를. 페이크가 왜 이렇게 많아? 산에 가면 산철쭉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식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산에 산철쭉이 없다. 산에 가면 일반 철쭉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이군요. 도시에 산철쭉이 많고 그래서 헷갈리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괜히 아마 나의 어떤 무슨 본인이 어떤 그런 야생 생존의 달인이 된 것처럼 괜히 쓸데없이 이건 진달래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철쭉 뜯어먹다 탈나시는 일이 없도록 정말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미세먼지만 조심하실 게 아니라 산철쭉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개화를 앞두고 꽃구경전 사전 지식 잘 얻어갑니다. 곽식 작가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